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아시죠? 보통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이런 정신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명문대 졸업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만 의미가 있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자기가 마치 명문대 졸업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는 학계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실제 질환처럼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죠. 그나마 가까운 말은 허언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냐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맷 데이먼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가 출연한 리플리라는 영화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55년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의 재능 있는 리플리가 소설이에요. 이게 원작이거든요. 줄거리 잠깐 알아보자면 맷 데이먼이 톰 리플리라는 캐릭터로 나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부모가 없는 데다가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리플리가. 자기 정도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명문대인 프리스턴의 유니폼을 한번 입어봅니다. 빌려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명문대생이었어야 하는데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마침 어느 부자가 리플리를 프리스턴대 학생이라고 믿어버려요, 혼자. 이때부터 리플리는 가짜 대학생으로 살기 시작하죠. 어느 날 뉴욕 부자가 이태리에 프리스턴대 출신인 자기 아들이 있으니 가서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1,000를 주겠다면서. 가난한 리플리는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태리에 갔죠. 여기서 그 부자의 아들을 만났고 친구들도 소개받습니다. 다 부자예요, 친구들이. 이때 리플리는 자기도 부잣집의 상류사회 사람이 됐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리플리의 출신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리플리는 이 친구를 죽이고 신분을 빼앗아 살기로 결심해요. 이 영화는 거짓말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정신질환자의 이야기거든요. 자, 살면서 거짓말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단순한 범위 안에 있어요. 이미 자기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이걸 덮기 위해 끝까지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인간은 범죄의 영역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플리는요, 영화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리플리처럼 자기 허언증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0년 6월 25일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엄마는 6살인 딸에게 노란 비옷에 빨간 운동화를 신기고 곽재은이라고 이름이 쓰인 우산을 챙겨줬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건데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가깝고 편리하니까 부모가 안심하고 여기에 아이를 맡긴 것 같죠. 아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12시입니다. 엄마는 10분 전에 유치원 앞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재은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딸이 보이지 않자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을 찾아갔죠. 딸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유치원 선생님이 놀라면서 부원장을 찾는 겁니다. 부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재은이 엄마는 30분 전에 전화를 걸어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아이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치원 교사 앞에서 직접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죠. 재은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소식에 곽재은의 아빠도 금방 달려왔고 주변 사람 중 누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모두 전화를 돌려봤는데 재은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딸이 유괴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는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경찰 신고를 했어요. 대체 누가 곽재은의 엄마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간 걸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부부의 집에 통화 내역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공청장치를 설치하고 유괴범에게 걸려올 협상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6월 26일 오후 5시 아이가 사라진 지 29시간 만에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범인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은이를 데리고 있으니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말고 5천만 원을 송금하라면서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 전에 먼저 딸의 목소리부터 들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전화는 1분 만에 끊깁니다. 경찰은 범인을 추정하기 위해 통화 당시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렸고 재은이의 목소리는 있었는지, 범인의 태도는 어떻고 공범은 있는 것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침착해지기 어렵습니다. 방금 끊은 전화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유괴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죠. 정보가 새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장난 전화를 걸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조건 범인이 걸었을 거예요. 위치 추적 결과는 서울 시내의 어느 공중전화로 밝혀지는데, 위치 추적이라는 게 일정 범위까지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몰라요. 하지만 위치상 범인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였죠. 10분 뒤 전화는 다시 걸려왔습니다. 같은 여자였어요. 범인은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예금주를 이상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러면 의외로 추적이 쉬워 보이죠? 계좌 추적만 하면은 이 사람 누구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지금이나 가능하고요. 1990년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가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때라는 거죠. 범인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대신 아직 인터넷 뱅킹은 도입되기 전이라 돈을 인출하려면 무조건 은행에 가야 됩니다. 조흥은행이었어요. 경찰은 이 점을 활용해 이 계좌번호에서 인출이 시도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달라며 전국의 모든 조은은행 지점에 협조 공문을 보냈죠. 조은은행 본점의 전산실에도 형사를 배치시켰어요. 해당 계좌번호에 입출금이 있는지 실시간 확인에 들어갔고 전국 지점에 경찰을 파견해 잠복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이상 범인은 돈을 인출하는 그 순간 바로 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마는 유괴범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6월 27일 오전 가까운 은행에서 범인이 요구한 5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한 번에 다 입금해버리면 범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 조금씩 입금을 시도한 거예요. 아마 경찰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입금한 날 오후 5시 15분 예상대로 범인에게 전화가 또 왔죠. 500만 원만 입금된 걸 확인했으니 나머지 돈도 빨리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재은이 죽고 자기도 죽는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엄마는 이번에도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했지만 범인은 또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다음 날 6월 28일 사건 4일째 곽재은 양의 엄마는 2,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동시에 조은은행의 본점과 서울 시내 잠복 중인 경찰들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그런데 범인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인출하지 않는 것을 봐선 조심성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2,500만 원이 입금된 지 하루가 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40분 드디어 범인의 계좌에서 인출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경찰 예상과 다르게 조흥은행이 아니라 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이 된 거예요. 경찰이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범인 분석을 위해 한번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범인은 왜 인출 장소로 명동을 택했냐는 겁니다. 아마 자기가 사람이 많은 곳에 섞여 있어야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안전할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목격자가 있어도 기억하기 어려울 거란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인출된 금액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입질이죠.
여기서 인출해도 경찰이 오는지를 테스트해 본 것 같습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범인의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언젠가 다 인출을 해버릴 거예요. 범죄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해버리는 거죠. 통장에 3천만 원이나 있는데 안 찾고 버티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인지 같은 날 오후 4시 13분 다시 현금 인출 시도가 잡혔거든요. 이번엔 명동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조은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였습니다. 모두 6번에 걸쳐서 260만 원을 인출하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한 번에 인출 가능한 돈의 한도가 있다 보니 여러 군데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잠복 중인 형사들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뛰어갔죠. 돌아서는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거든요. 이때 형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범인의 체구가 너무 작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돌아서던 순간 자기한테 뛰어오는 형사를 눈치채고 범인도 도망쳤어요. 하지만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계단에서 붙잡힙니다. 형사들이 범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자 29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방금 인출한 260만 원과 1시간 반 전에 인출한 30만 원인 거죠. 여기에 조은은행 통장과 카드, 곽재은 양 부모에게 쓴 협박 편지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름은 홍순영, 23살이었습니다. 160이 채 안 돼 보이는 작은 체형의 학생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도저히 협박 전화를 하던 유괴범으로 보기는 힘든 인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형사는 재은이의 위치와 공범이 있는지 물어봤고 홍순영은 공범이 지금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은 홍순영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혹시 모를 아이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영이 말한 1차 공범 접선 장소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공범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어쨌든 재은이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홍순영의 말을 믿고 다시 2차 접선 장소인 서울역으로 이동했죠. 사람이 많은 곳인데다 정말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면 들키지 않게 가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홍순영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공범에게 들키지 않게 홍순영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접선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홍순영이 돌발 행동을 해요. 선로에 뛰어드는 겁니다.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한 기관사가 급정거하면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공범을 만나 돈을 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서 투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처음부터 공범은 없었어요. 홍순영의 거짓말이었고 기회를 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홍순영은 떨어질 때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고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경찰은 범인을 병원에 옮겼고 재은이의 위치와 살아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울면서 사형시켜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시간을 좀 끌자 부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발 아이의 위치 알려달라고 하자 홍순영이 이것까지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입을 여는데요. 홍순영의 대답을 들은 재은이 부모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숙명여대 건물 옥상 물탱크 뒷공간에 죽어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 처벌이 목적인데 동기와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홍순영은 어떻게 아이를 납치했냐는 겁니다. 너무 의외의 방법이었어요. 유치원 밖에 모아둔 우산에 쓰여있는 아이 이름을 보고 유치원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엄마라고 하니까 아무리 유치원 교사라고 해도 부모들 얼굴은 알지만 목소리까지 기억하기는 어렵거든요. 별 의심 안 하고 부탁대로 아이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홍순영은 재은이 손을 잡고 너무 쉽게 유괴에 성공했던 거죠. 그 다음엔 지하철을 탔어요. 숙명여대 앞 카페에 가서 아이에게 부모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재은이가 다 대답해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니까 불안했나봐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홍순영이 한 선택은 자기가 미리 봐둔 그 숙명여대 옥상으로 데려가서 재은이를 목 졸라 살해했고 물탱크 뒤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홍순영은 이게 다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유괴범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합니다. 통계상 협박 전화 전에 이미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시신 부검해보니까 사망 시점이 홍순영이 처음 부모에게 전화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미리 시신 유기 장소도 준비했고 계좌도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을 보면 아마 범행 계획 단계부터 살인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홍순영은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검거 후 투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데서 끝까지 뭔가를 숨기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괴 사건은 보통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나 돈을 목적으로 저지릅니다. 홍순영이 요구한 건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홍순영에게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범죄자들과 달랐습니다.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경기도 부천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했거든요. 잘 사는 집이었다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홍순영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질투가 많았고요. 허영심도 꽤 심했습니다. 홍순영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우연히 자기가 목표하던 대학에 같은 학과 학생증을 주어요. 이겁니다. 이때부터 가짜 대학생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의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 가족에게 보여줄 대학교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가 필요하겠죠. 이걸 다 위조해서 부모님을 속였고요. 등록금과 용돈을 받아 살았어요. 실제로 숙명여대 MT나 다른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홍순영은 가짜 신분으로 숙명여대를 다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합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재수하면서 공부도 실제로 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입시에 실패하는 겁니다. 허영식만큼 머리는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졸업이 가까워 온 거죠. 더 이상 대학생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되는 것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KBS 기자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원래 거짓말이라는 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거짓말이 매번 필요해지고 실제로 없는 일을 사실처럼 말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모순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홍순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홍순영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그동안의 그 힘든 거짓말들을 앞으로는 더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지친 거죠. KBS 기자로 일한다니까 부모가 용돈을 주지도 않았거든요. 생활비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일을 그만둔 전업주부로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홍순영 주변에는 가짜 숙명여대 학생이라는 소문이 다 퍼졌고 이 소문은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침 남자친구 부모님도 홍순영 굉장히 못마땅해 했거든요. 뭐 키가 작아서 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인은 안 되고요. 어쨌든 싫어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순영이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돈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비가 오던 날 아파트 단지 유치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깥에 아이들의 우산을 모아놓은 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서 곽재은이란 이름이 눈에 띈 거죠. 엄마가 우산 잃어버리지 말라고 써준 이름표였는데 홍순영에게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던 겁니다. 검거 후 홍순영의 정신감정이 있었어요. 결과는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짜 세계를 만들어 놓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은요, 사실 학계에서 쓰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신조어에 가까워요. 영어로 리플리 증후군을 검색해도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에 번역본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 증상은 공상허언증이라는 진단명이 이미 있는데 왜 전문의나 되는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상허언증은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일반 거짓말과의 차이점을 보자면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거짓말 할 경우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또 보태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속이고 있다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런데 공상허언증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성취욕이 높지만 무능력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홍순영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질투나 허영심이 엄청나요. 사소한 뭐든지 남들보다 다 뛰어나야만, 그걸 보여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그런데 능력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이걸 거짓말로 채우는 겁니다. 이 거짓말 단계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홍순영은 우연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학생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 그러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학생증을 훔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홍순영은 편집적 성격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적 성격 장애는 남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증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졌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계속 댑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러면서 이겼다고 믿는 심리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정신승리 중독자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당연히 조금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자기가 만든 가짜 세계를 믿으려고 이런 집착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범의 위험성도 아주 크거든요. 홍순영은 그만큼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자, 모든 절차 다 끝났죠? 판결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이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형이 선고됐어요. 예상 바뀌죠. 홍순영도 재판 내내 울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홍순영의 범행 내용이나 동기가 그만큼 악질이었다는 겁니다. 1991년 12월 18일 다른 8명의 사형수와 같이 형이 집행됐어요. 마지막 남길 말 없냐 물어봤는데 울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순영은 그때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기가 계획한 세계가 실패로 끝났고 그게 드러났다는 것에서 오는 그 창피함,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좀 이유를 찾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숙명여대를 나와서 KBS로 일하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범죄자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성향상 자기가 죽인 곽재은 탓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반성할 수도 없는 정신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졌고 처벌받게 됐다는 상황을 납득해야 이 처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감옥에 넣어봐야 자기는 억울하단 말밖에 안 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체 그런 건데, 그래서 범죄자에게 정신 이상이 보이면은 먼저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대로면 자기가 죄를 졌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신 문제를 먼저 치료하고 감옥에 집어넣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 당시는 그런데 범죄자의 정신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때였어요. 검거, 처벌에만 목적이 크던 때라서 홍순영이 스스로 왜 벌을 받는지 알게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범죄자의 심리 연구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1990년에 일어난 곽재은 양 유괴살인 사건이었습니다.